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엉터리 응급 시스템으로 날 못 살려. 며칠 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월스트리트 거물 투자자 아서 맥클린 부사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생명은 아시아 금융을 쥔 100억 달러짜리였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IMF 시절처럼 후진국이라 비난했지만 그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국의 119 의료진이 단 4분 30초 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은 시술 중 놀랍게도 그의 심장 문제의 진짜 원인이 오만한 편견임을 찾아냅니다. 이후 월스트리트 본사가 내놓은 충격의 헤드라인. 한국이 위대한 건 누리호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우주를 위해 뛰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실화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리호보다 더 대단한 우리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세계 최고 한국 의료진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듯 조여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아서 맥클린, 골드만삭스, 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 30년 가까이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숫자들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한국의 6세대 통신망 기술 기업들과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욕 본사는 이 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저는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투자를 반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IMF 당시 한국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기억이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불확실한 나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장, 믿을 수 없는 시스템.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확신이었죠. 하지만 본사의 압박은 거셌고 저는 결국 이틀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제 오른손은 그 서류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졌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비서가 제 얼굴색이 변하는 걸 보고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그 순간만큼은 100억 달러도 월스트리트의 명성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한국의 119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죠. 한국의 엉터리 시스템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순간 저는 바로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나라의 응급 시스템에 제 목숨을 맡겨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움직이는 제가 지금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육신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이 점점 더 흐려졌고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신고 후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 3명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심전도 부착,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확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보았던 그 어떤 트레이더의 손놀림보다 빨랐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테이블 위의 100억 달러 계약서는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골드만 삭스 부사장이 아니라 그저 살려야 할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들것에 실린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제 혈관에 링거를 꽂으면서 중얼거렸죠. 병력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직행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긴장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흐릿한 시야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병원과 무전으로 소통했죠. 환자 상태 위중, 도착 예정 시각 6분, 응급실 준비 바랍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평생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연 이 나라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불확실한 시장이 맞는 걸까요? 구급차는 쉼없이 달렸고 저는 그 속도감 속에서 묘한 신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 5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으로 저를 응급실 안으로 옮겼죠. 누군가 제 셔츠를 가위로 자르면서 외쳤습니다. 심혈관 외과 강 교수님 호출됐습니다. 3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내 운명이 결정되겠구나. 그리고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 기계음, 그리고 제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 교수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심혈관 외과 강 교수입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강 교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명이 이 사람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월스트리트에서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던 제가 지금은 한국 의사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심전도 모니터를 보면서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상동맥 95% 폐쇄, 즉시 초정밀 로봇 보조 시술 준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서 비서의 목소리를 들었죠. 교수님, 환자는 골드만 삭스 아시아 총괄 부사장입니다. 미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국 의료진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국 전문가를 불러야 해. 하지만 강 교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강 교수가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주 발사체의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성을 심장 시술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갑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우주 발사체. 그게 심장 수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강 교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강 교수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팀원들에게 지시했죠. 로봇 시스템 0점 조정 완료 확인, 3차원 영상 준비, 혈관 내 초음파 대기. 그의 목소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지휘관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죠. 로봇팔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제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인공위성을 정확히 안착시킨 그 기술, 바로 그 정밀함으로 이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취가 들어오면서 저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죠. 과연 이들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강 교수의 손놀림이 경이로웠다고 합니다. 로봇팔을 조종하면서 막힌 혈관을 찾아내고 미세한 혈전을 제거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술 중에 강 교수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혈관 속에 오래된 중금속 성분의 혈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심장 질환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의 흔적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그 혈전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오랜 시간 무언가에 시달려왔군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나중에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강 교수는 단순히 막힌 혈관만 치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팀원들에게 말했죠. 환자는 살아날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고 온몸에는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제 곁에 서 있었죠. 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을 막았던 건 단순한 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강 교수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당신의 혈관에서 발견된 오래된 혈전, 그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흔적입니다. 혹시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IMF, 그리고 한국에서의 처절한 실패. 그게 저를 평생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한결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뉴욕 본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본사 최고 경영자는 화상통화로 말했죠. 아서, 당신이 한국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이미 업계에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회복해서 계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서,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당분간 휴직하고 한국투자건은 다른 팀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다시 누웠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최고 경영자는 냉정하게 말했죠.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이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철회를 검토 중입니다.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 예감이 맞았던 건가? 한국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시장인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사벨 정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CNN 서울 지국 특파원 이사벨 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 정은 물러서지 않았죠. 맥클린 부사장님, 당신은 지금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를 불신하고 계시죠. 그게 정말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벨 정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IMF 때 한국에서 실패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27년 전 이야기라는 것도 아시죠?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시스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이에요. 이사벨 정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구급차가 4분 30초 만에 도착한 것도, 강 교수가 당신을 살린 것도, 그게 다 불안정한 시스템의 결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벨 정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균 출동 시간 6분, 생존율 30% 이상. 이건 미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강 교수가 사용한 로봇 시술 기술. 그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누리호 발사체에 들어간 정밀 기술이 의료 분야에도 적용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신뢰성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사벨 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클린 부사장님, 당신은 지금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월스트리트 방식입니까?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벨 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죠.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죠. 아니야, 나는 옳아.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부사장님, 곧 완쾌하실 겁니다. 우리 강 교수님 손은 마술 같거든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일본 금융사 대표가 찾아온 겁니다. 다나카라는 그 남자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맥클린 부사장님, 당신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국에 투자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다나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 투자가 무산되면 그 빈자리를 일본 금융사가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다나카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철수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요.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함도 느꼈죠. 뉴욕 본사는 이미 철회를 검토 중이고 저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요. 다나카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죠. 부사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압박, 일본의 위협, 그리고 제 안의 불안감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요. 강 교수가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쇼크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안정시켜야 합니다.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저는 강 교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맥클린 부사장님, 지금 당신의 심장을 위협하는 건 육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힘겹게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강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이미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포와 불신, 그게 지금 심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당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저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는 계속 말했죠. 당신 아버지의 실패, 그게 당신 안에 한국에 대한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지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당신을 살렸지만 당신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교수는 맞았습니다. 제 심장을 막고 있는 건 혈전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였던 겁니다. 강 교수가 나가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은 정말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나라가 아닌 걸까? 그때 모니터에서 심장박동 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진실을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살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진 저는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강 교수의 말처럼 제 심장은 기술적으로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병실에는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널을 돌리다가 한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누리호, 대한민국의 우주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벨 정의 목소리였죠. 2025년 11월 대한민국은 네 번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화면에는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정교한 궤적, 완벽한 분리, 그리고 위성의 정확한 안착, 모든 과정이 0.1mm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우주기술 특허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우주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의료, 통신,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화면이 바뀌면서 강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주 발사체의 정밀성이 심장 시술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 그게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6세대 통신망 기술도 보여줬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6세대 통신망. 그 핵심 기술도 누리호의 정밀 제어 시스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사벨 정이 다시 나레이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의료에서, 통신에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누리호 발사 현장을 비췄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점검하는 모습,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는 순간의 환호.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 보느라 사람들의 집념과 열정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본 그 어떤 트레이더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정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집념, 그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났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폄하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의 실패만 보느라 이 나라의 성공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강 교수가 저를 살린 것도, 구급대원들이 4분 30초 만에 달려온 것도,
모두 이 집념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모니터의 심장박동 소리가 안정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심장을 진짜로 치유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집념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왔습니다. 강 교수가 짧은 산책을 권했거든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 의사들이 보호자와 상담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죠. 특히 한 간호사가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든 게 숫자였습니다. 수익률, 성장률, 리스크.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죠. 한 여성이 제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여성이 웃으며 말했죠. 이 병원 참 좋죠.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생명을 구하셨어요. 강 교수님 덕분에.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비서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죠. 부사장님, 이건 IMF 당시 자료입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부사장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실패하셨을 때 한국인 동료 한 분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까지 털어서 도우려 하셨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상철 씨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부사장님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비록 결과는 실패였지만 김상철 씨는 끝까지 함께했대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대한 원망만 말했지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실패의 고통이 너무 커서 좋은 기억까지 묻어버렸던 게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한국을 불신했던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실패를 제 트라우마로 만들어버렸고 그게 저를 평생 괴롭혔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버지를 배신한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려 했던 나라였던 거죠. 강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강 교수는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었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강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으신 거군요. 한국은 IMF의 나라가 아니라 누리호의 나라라는 걸.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가슴에 통증도 없었죠. 모니터의 심장박동 소리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죠. 아서, 이제 놓아줘도 괜찮아. 내 인생을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저는 마침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거의 회복했습니다. 강 교수는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뉴욕 본사는 여전히 한국 투자 철회를 압박하고 있었고 일본 금융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평가, 왜 우리는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 보고서에 저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4분 30초의 응급 시스템, 95% 폐쇄된 혈관을 살린 정밀 의료 기술, 누리호의 우주 기술, 6세대 통신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념. 저는 데이터와 팩트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IMF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 프리미엄 가치를 가진 시장이라는 것을.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뉴욕 본사에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이사진이 모두 참석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투자 철회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물었죠. 아서, 당신은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당신이 왜 투자를 늘리자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공유하며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쓰러진 이유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건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었죠. 신고 후 4분 30초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로 저를 살렸습니다. 이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 특허 세계 1위, 6세대 통신망 상용화, 반도체 기술력,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27년 전 관점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누리호가 그 증거입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우주 발사체를 독자, 기술로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나라가 위기를 극복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융사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일본 금융사가 차지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한국의 6세대 통신망 기술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통신 산업을 지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일본 금융사에게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려 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이제 저는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장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서. 당신에게 정권을 맡기겠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세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사벨 정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맥클린 부사장님. 좋은 결정을 내리셨네요. 저는 웃으며 물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사벨 정이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까요? 월스트리트 거물이 한국에서 생명을 구하고 편견을 깨고 투자를 결정하기까지의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누리호의 집념, 한 사람을 구하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하면서 말했죠.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교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신 건 스스로의 힘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퇴원하기 전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에서 $10,000,000를 서울 아산병원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기금 이름은 누리호의 집념 의료 기금으로 해주세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0,000,000요? 그건 부사장님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게 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생명, 그리고 새로운 관점.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강 교수에게 기부 소식을 전하자 강 교수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말했죠. 교수님, 이 기금이 누리호의 집념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료를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강 교수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고 저는 강 교수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구나. 병원 로비에서 이사벨 정이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사벨 정이 물었죠. 맥클린 부사장님,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IMF의 나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IMF가 아니라 누리호의 나라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사벨 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기술과 인간성을 동시에 선도하는 최고 강국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기술이 저를 살렸고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사벨 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엔딩이네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불신과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와 존경이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뉴욕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한국투자건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함께 일할 겁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이 됐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아버지의 실패로 시작된 트라우마가 결국 제 인생 최고의 깨달음으로 바뀐 겁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한국.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오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면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이 심장은 이제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집념이 살려낸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한국은 제게 생명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